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이제 있을 48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첫 시간 생리학, 생화학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생리학, 생화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과목이 이래요. 10과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 시험이 위생사보다 훨씬 과목 수가 좀 많은 게 좀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생리학, 생화학은 1교시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영양학과 생화학,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 그래서 이 생화학이나 생리학이라는 과목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식사요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바탕으로 생리학을 해두지 않으면요. 식사요법의 질병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명칭을 공부하고 이 각각의 기관들의 기능을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다 보니까 생리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식사요법을 또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영양학, 생화학 60문항 60점이고요. 각 1점당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양교육식사요법 생리학 해서 60점.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합쳐서 40점. 그 다음에 급식, 위생, 관계법규 이렇게 3과목 합쳐서 60점. 총 220문항, 220점 만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모든 과목이 옛날에는 이제 가락 과목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과목이 다 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 과목 다 기본 40% 이상은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최소 40% 이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4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각각 24점, 나머지는 다 60점이니까 24점이고, 요 식품학 및 조리원리만 40점이니까 16점 이상을 획득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 다 맞아. 이렇게 딱 이 과락 딱 최하 점수를 맞아가지고는 합격을 또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전체 점수에서는요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해요. 그래서 과락 다 최소 24점, 24점, 16점, 24점 이상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총합 점수가 132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좀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자신 없는 과목은 최소한 과락 수준 이상이면 되고요.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 좀 더 높은 배점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1교시가 120문항이거든요. 120문항에다가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또 뭐도 작성하셔야 돼요? 답안도 작성해야 되는데 시험 시간은 얼마밖에 안 돼요? 100분. 자, 얘도 마찬가지. 100문항인데 이 100문항을 다 읽고 또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8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배당이 됐다는 소리는 충분히 그 시간 내에 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예전엔 되게 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들이 되게 짧아요. 문제들이 짧고 알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중하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다 풀고 답안을 작성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너무 또 내가 자신 없는 과목 많아. 나 생화학에도 자신 없고 나 영양학에도 자신 없고 식사요법에도 자신 없고 급식에도 자신이 없어. 식품학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의외로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각 과목의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합격자들의 대다수는 40% 이상을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대다수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요. 요거요. 총합 점수가 132점이 되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합격률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저 합격률을 보면은 합격률하고 평균 성적을 좀 같이 넣어놨는데 우리가 봤더니
쭉 이렇게 봤더니 이제 옛날에는 50에서 60%한 중반까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조금 문제 이게 다 시험 보고 나서 나 어떤 과목 자신 없어, 나 어떤 부분 되게 못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에는 거의 60에서 7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60%가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60%가 아니라 합격률이 거의 뒷부분, 그래서 60 후반대에서 70 초반대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난히 요때 가장 뭐 했냐면요. 합격률이 제일 낮았죠.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4.9%.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보면 55명만 합격, 그러니까 45명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합격률이 낮죠. 그리고 평균 성적도 어때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이제 좀 어려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례적인 43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합격률을 요즘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평균 성적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46회까지 이제 그 평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는데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난이도라든지, 그러니까 난이도는 거의 중하가 가장 많고요. 상의 문제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중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합격률은 거의 60대 후반에서 70 정도. 근데 간혹 이렇게 43회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6회 때 합격률이 67.2%였잖아요. 이때 떨어진 사람 중에 과락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단 3명이었어요. 단 3명만 과락 때문에 떨어지고요. 40%가 안 돼서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다 점수가 132점이 안 돼서 다 떨어진 경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락에, 각 과목의 과락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이상을 맞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학원 수업을 열심히 잘 수강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과락으로 떨어질 일도 없고, 총 점수가 132점이 안 돼서 떨어질 일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지 방향도 제시해드리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 이렇게 합격률과 평균 성적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리학인데요. 난 이 생리학 과목이 되게 애매해요. 옛날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바뀌기 전에는 20문항이 출제가 됐지만 지금은 딸랑 2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학 및 식사요법이잖아요. 식사요법,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딸랑 2문제인데 식사요법을 강조하다 보면 다 식사요법 문제예요. 다 어떤 질병이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거의 대다수 정말 나왔고요. 작년에 딸랑 생리학 문제는 2문제가량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그런데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냐면 식사요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요법 시간에 질명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식사를 처리할 건지를 설명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리학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기본적인 용어, 기관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하기 위해서 생리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많게는 6문제까지도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명칭, 얘네들이 하는 기능, 이런 것들, 기본 용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생리학 문제를 위해서도기도 하긴 하지만 식사요법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보면은 다 앞쪽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생리학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생리학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이 세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계, 순환계, 그리고 비뇨기계. 얘네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간혹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혈액이나 혈액이나 내분비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화기계는 5문제 이상 나올 적에는요, 항상 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화기계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가 바로 비뇨기계. 그래서 비뇨기계도 간혹 2문제가량. 그리고 이렇게 딸랑 2문제 나올 때도요,
이 비뇨기계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혈액이나 내분비계까지 기본적인 용어들, 하는 기능들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리학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할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이제 앞쪽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책 받으셨죠? 책에 보면 앞에 차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차례에도 딱 보면은 우리 지금 출제 경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책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교재에 보면 생리학 책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걸 다 공부를 했어야 됐다면 지금은 훨씬 간소화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봐야 될 소화기계, 순환계, 비뇨기계, 거기다 혈액, 내분비계가 있죠. 근데 일장에 전혀 관련 없는 게 하나 나와 있죠. 인체의 구성.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생리학을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생리학 과목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페이지 펴보시면, 자, 1페이지를 펴보시면 인체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생리학이 이런 과목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뭐냐면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럼 이런 세포들이 모여요. 자, 형태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같은 애들끼리 모여요.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거나 아니면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입니다.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 우리만의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 자, 근데 이런 조직에는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조직이 있느냐? 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피 조직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피부 같은데.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조직을 상피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재 한번 보실래요? 결합 조직은 조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단어가. 이 결합 조직은 뭐냐면은요,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운다든지 연결시켜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라겐, 엘라스틴, 뼈, 연골.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 있어요? 혈액이 있어요. 여러분 혈액은 생각해보면요, 혈관이라는 것을 뭐예요? 채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떤 곳을 채우고 있거나 연결하는 이런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은 알고 보면 결합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있는 거 근육 조직. 말 그대로 근육을 구성하는 조직이 근육 조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단어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단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우리 소화기계 할 때도 나오고 심장 할 때도 나올 텐데요.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단어, 요거 구분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불수의근은 이런 의미입니다. 불수의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가지고 불수의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생리학이 정말 기본은 기본 용어들을 알아두는 거, 명칭을 알아두는 거, 그걸 기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수의근 하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수의근은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은 불수의근일까요? 수의근일까요? 그렇죠. 수의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수의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심장에 있는 근육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심장에 있는 근육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네, 불수의근. 그렇죠. 내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불수의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중에 마지막 신경 조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은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으로 나눠지고요. 이런 조직들이 또 모이는 거죠.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 기관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관이 별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강,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구강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애들이 다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도 기관이고요. 폐도 기관이고요. 이렇게 기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강,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요.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다 얘네들 뭐와 관련된 역할을 해요? 소화, 그쵸? 이런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애들,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소화기,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체에는 소화기계를 비롯해서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모여서 사람의 신체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학에서 공부하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 이 기관들의 역할을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이걸 다 공부했어야 됐어요. 옛날엔 이걸 다 공부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호흡기계 빼고 우리 앞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 과목이 그렇잖아요. 생리학 및 생화학이죠. 근데 우리가 생리학하고 생화학을 동시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먼저 생리학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화학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생리학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생리학 수업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요. 우리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리학은 공부하셨어요. 어떤 과목도 다 공부하셨지만 공부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명칭, 그 다음에 하는 역할, 기능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내용은 좀 축소가 됐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써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각인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문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응용도 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완벽하게 기억은 못해 가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습. 여러분 예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습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날 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그날 복습해 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하면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면 그날 한 내용을 그날 가서 복습하면요. 가장 짧은 시간에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복습하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수업 자료 프린트물이 날아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복습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복습 문제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보통 10문제에서 한 20문제 그 사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나오셔서 문제를 미리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그리고 문제의 경향이라든지 이때 나눠드리는 정말 문제들은요. 다 시험 문제의 유형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나눠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요.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대로 활용을 좀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는데 우리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수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 생리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화기계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소화기계 하면은 소화와 관련된 역할을,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소화기계는 우선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요. 그렇죠? 입을 통해서 인도, 식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자, 식도에서 위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위랑 바로 연결이 된 곳이 어디냐면 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소장은 또 나눠집니다. 자, 위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누구냐면 12지장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 회장, 여기까지가 소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 공장, 회장 여기까지가 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회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장으로 넘어가죠. 자, 이 대장은 다시 결장, 직장, 그리고 항문으로 결장, 직장, 맹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에서 결장으로, 직장, 그리고 항문으로 이어지고요. 맹장 저쪽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장은 결장, 직장, 맹장을 합쳐서 우리가 대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계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식사요법 하다 보면 회장에서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용어, 명칭 이런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화기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위가 됐든 소장이 됐든 대장이 됐든 여러분 관이에요. 소화관. 자, 소화관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음식물들이 이런 소화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소화관의 구조,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 소화기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강부터 해서 항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게 바로 이 소화기계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뭐 그림을 다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소화기계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은 다 소화관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소화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뭐 구조를 뭐 달달달 외워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소화관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화관이 이런 식으로 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 자, 근데 관을 좀 크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을 이렇게 크게 그려봤어요. 자, 그럼 관이 있으면 그럼 여기가 이제 겉에 있는 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이 있고 그 바깥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층들이 있죠. 근데 층들을 보면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음식물이 통과하는 요 관이라고 했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점막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위에를 점막 하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근육층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근육층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느냐면 이 근육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관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게 장막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점막층에서 보통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어서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소화관이 어때요?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더니 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층들을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층이 4개로 나눠져 있구나 이 정도 파악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죠. 자, 그럼 이런 소화관이 근육잖아요.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바로 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요. 자,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과 그 다음에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소화관의 신경 지배와 호르몬에 관련된 걸 정리해 놨어요. 먼저 신경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육들은 다 기본적으로 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소화가 관련된 중추신경이 있어요. 뇌가 있어요. 뇌의 일부가 소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뇌의 어느 부위가 뇌하고 척수에는 배변 중추가 있어요, 우선. 그래서 우리 왜 화장실 가는 것과 관련된 중추 있잖아요. 요거는 척수에 존재해요. 뇌가 아니라. 자,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뇌와 뇌에 존재하는 소화와 관련된 중추가 있습니다. 연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넘긴다든지 구토한다든지 타액, 침이 분비되는 것과 관련된 중추. 요건 어디에 있느냐? 연수라는 곳에 존재해요. 연수. 그래서 뇌의 연수라는 부위에 소화와 관련된 이런 중추들이 있습니다. 연화중추, 구토중추, 타액분비 중추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관이 비면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죠? 그게 바로 섭취중추의 역할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위장관이 꽉 차게 되면 배부르다 이거 느끼는 거죠. 그것도 신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장관이 꽉 차면 배부르다 느끼는 거 포만중추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만중추가 망가졌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지? 배가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섭취, 포만,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에 있느냐? 시상 하부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 시상하부에 있는 이런 중추들이 소화와 관련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취, 먹는 것과 관련된 중추, 연수하고 시상하부에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련하는 중추들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소화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 여러분, 소화관들, 위, 소장, 대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런 애들을 불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불수의근들은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냐면요. 바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애들이에요. 소화기계, 순환기계 이런 데서 계속 비뇨기계에서 계속 나옵니다. 모든 다 기본적으로 우리 내장기관들은 다 불수의근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자율신경은 딱 두 개입니다. 교감, 부교감 딱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감하고 부교감은요. 하나가 촉진이면 반대로 하나는 억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화와 관련해서 촉진은 누가 하느냐? 부교감 신경이 합니다. 자, 부교감 신경이 촉진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교감은 뭐 할까요? 억제. 그럼 이거예요. 위운동 촉진하는 거 누구냐면 부교감 신경. 위운동 억제하는 거 누구냐? 교감 신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의 운동,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건 부교감 신경. 근데 반대로 억제, 그럼 뭘까요? 교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왜 소장의 운동 촉진한다? 그러면 소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 그럼 당연히 누굴까요? 부교감 신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화와 관련해서 촉진하면 부교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관이 이렇게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교감하고 교감은요, 계속 오늘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소화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소화관과 관련된 호르몬 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 하면은요, 거기 지금 표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총 6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4가지가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위에서 12지장에서 뭐 거긴 또 소장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분비가 되어가지고 관을 통해서 절대 운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을 통해서 운반되지 않고요. 얘네들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요. 그래서 항상 소화관에는 호르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소화관에 호르몬이 존재하잖아요. 소화돼 버립니다.
소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호르몬들은 기본적으로 다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 어떤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제일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위죠. 위. 자, 그러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열심히 위를 뭐 해야 될까요?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액을 또 분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액의 분비, 위 운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위산 분비 내지는 위산, 내지는 위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산,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그래서 위액 분비, 위 운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열심히 위액을 분비해서 음식물하고 잘 섞어주고, 위 운동을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액 분비, 위 운동을 촉진하는 거, 가스트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트린이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쥐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위에 있는 쥐세포에서 분비되는 요 가스트린이요. 바로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르몬과 관련된 거는 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잊을만은 한 번씩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책에 보니까 이 가스트린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도 분비가 자극이 되지만 미주신경에 의해서도 자극이 된다 그랬죠. 또 우리 보통 아까 기억나시죠? 뭔가를 촉진하는 촉진하는 신경은 누구라고 했어요? 부교감. 그쵸? 그러면 이 미주신경이라는 건요,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 소화기계 쪽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주신경 하면 이거 부교감 신경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액 분비하고 위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위라는 것이 되게 어때요? 작아요. 그쵸? 뭐 길지가 않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반대로 위 배출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엔테로가스트론. 그래서 앞에 있는 4인방 중에서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4가지 중에 가장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배출, 위운동을 억제해서요, 좀 더 오랫동안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분비가 안 돼요. 위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분비돼요? 12지장.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 묶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12지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기능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위액 분비, 위 운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기계 호르몬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기계 호르몬은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가스트린 하나예요. 그쵸?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비 장소와 하는 기능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지장으로 넘어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는 강한 뭘 띠고 있어요? 산성을 띠고 있어요. 강한 산성을. 그러면 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지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산성 물질을 뭐 시켜야 될까요? 중화를 시켜야죠. 중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을 그럼 중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알칼리성 물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누구냐면 세크레틴이에요. 자, 세크레틴이 12장에서 분비되는 세크레틴이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잘 섞어줘서 중화시켰어요. 자, 그럼 중화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될까요?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췌장액. 자, 소화효소가 풍부한 췌장액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자, 얘도 12지장에서 분비되는데요. 얘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CCK라고도 하는 콜레시스토키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CK라고도 하고요. 콜레시스토키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췌장액과 담즙의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담즙이 보관되는 장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담즙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담낭! 그렇죠 여러분. 담낭에 보관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수축한다. 이렇게 꽉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축이 되면 담낭에 있던 담즙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담낭의 수축.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이것도 몇 번이나 나왔던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담낭을 수축시키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러면 콜레시스토키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콜레시스토키닌이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칭과 함께 분비되는 장소 그리고 하는 기능, 역할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항상 문제는요. 여기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것들을 보는데요. 이 소장에서도 장액의 분비를, 소화효소가 있는 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엔테로크리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장액의 분비를 促진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 뭐가 됐냐면 소화가 다 끝났어요. 그럼 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빌리키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리키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소장 점막은요. 표면적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장 점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장 점막이 이렇게 되면 닿는 표면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장 점막은 무수한 주름과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육모라는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육모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닿는 표면적이 훨씬 어때요? 많아지겠죠. 근데 또 이 육모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일 때 훨씬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육모의 운동을 촉진하는 거 빌리키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 기타 엔테로크리닌 그리고 빌리키닌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는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가스트린,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 이 3인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비되는 장소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 기능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화관에 관련된 소화관이 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어떤 신경,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음식물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입, 구강이잖아요. 그래서 구강부터 봐요. 근데 뭐 여러분 구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씹어서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저작 운동. 그 다음에 입에서 또 우리 구강에서 분비되는 게 있죠. 침. 여러분 침에도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하나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죠. 그래서 우리가 푸티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티알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강에는 푸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파 아밀라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효소 명칭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밀라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다 독일식 발음이었거든요. 그 독일식 발음이 아제로 끝나는 거예요. 소화효소 이름이. 그래서 아밀라제 이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미국식으로 발음합니다. 영어식으로요. 그러면서 레이스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서 이 효소 명칭은 다 요즘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보기에는 다 영어식으로 레이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아밀, 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밀라제, 아밀레이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독일식으로 발음하느냐,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영어식으로 보통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로 안 나와요?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로 나와요. 자, 그래서 딱 하나, 탄수화물, 당질을 분해하는, 당질을 소화시키는 효소 딱 하나, 푸티알린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입안에서 누가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당질의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효소 명칭 알아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밥을 오래 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죠. 전분이 분해돼서 메가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푸티알린 요거 이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강에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씹어서 식도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위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뭔가 본격적인 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위와 관련된 거 들어갑니다. 자, 위하고 관련해서 좀 공부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위선이요. 위선과 위액성분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를 보시면 돼요. 단골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정말 빼놓고 볼 수 없는 정말 단골 문제예요. 잊을만 하면 정말 자주 나오는 5문제 나올 때 거의 끊임없이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위액과 위선과 위액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왔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위선 그러면요. 뭔가 분비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위선 또 내지는 위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위선 내지는 위샘.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분비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위선에는 어디가 있냐면 우선 벽세포, 그리고 주세포, 그 다음에 점액세포, 그리고 거기 뭐 책에 경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주로 점액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그 다음에 쥐세포.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있어요. 뭐 더 있긴 하지만 우리 이 정도만 받으면 아주 충분해요. 자, 이렇게 위선, 뭔가 분비되는 장소, 그러니까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장소라 보시면 돼요. 위점막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장소는 우리가 4가지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또 성분이 있겠죠. 자, 이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산, 염산, 그리고 염산 내지는 HCl 내지는 위산 다 같은 말이에요. 염산, 위산, HCl. 보니까 위에 있는 벽세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산, HCl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분비되냐면은요, 내재인자. 뭐 우리가 뭐 내적 인자라고 얘기도 하고, 뭐 내인자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내재인자, 내인자, 내적 인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염산과 위액성, 내재인자란 소리는요, 얘네들이 다 위액 성분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분비되는 위액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위액 성분. 얘네들이 위액 성분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역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염산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위에 필요하니까 위산, 염산이 분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염산이 하는 역할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를 강한 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위가 pH가 1 내지 2 정도로 유지되는 거 누구의 역할,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 위산 때문에요. 위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럼 여러분 pH 1 내지 2 정도에서는요, 일반적인 세균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식중독균이나 이런 애들은요, 이런 데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pH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작용이 있느냐? 살균 작용이 있어요. 살균 작용. 그래서
되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식중독이나 이런 걸 병에 걸리지 않는 거는 또 위에 또 이런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균, 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도 있어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가장 중요한데요. 펩시노겐. 프로레닌. 우리 앞으로 이런 말 자주 나올 거예요. 뒤에 노겐이 붙었거나 그 다음에 앞에 프로가 붙는 애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노겐으로 끝난다든지 앞에 프로 이렇게 붙는 애들이 종종 나올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활성화 안 된 애들.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펩시노겐, 프로레닌처럼 뒤에 노겐으로 끝나거나 앞에 프로가 붙으면 앞으로 이런 단어들 정말 생리학, 생화학 이런 데 영양학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앞이나 뒤에 붙어 있으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아직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직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능력이 없는 펩시노겐, 프로레닌을요, 펩신, 레닌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거 누구의 작용이냐? 염산, 위산의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레닌을 레닌으로,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거 바로 위산의 작용이에요. 그럼 레닌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음료 효소예요. 얘도 위에 있는 효소인데요.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유를 응고시키는 레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위산, 염산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산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재인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내재인자가 하는 역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벽세포에서 내재인자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요, 빈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빈혈이. 여러분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거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에요. 제대로 혈액이 적혈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흡수를 도와주는 내재인자가 바로 어디서요? 위에 있는 벽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세포 나오죠. 자,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펩시노겐. 근데 이 펩시노겐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위산, 그렇죠? 염산, 얘에 의해서 합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활성화된 펩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 단백질의 소화예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소화효소 명칭이 뭐예요? 펩시노겐, 펩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액세포에서는 말 그대로 점액을 분비해요. 점액, 뮤신 같은 점액을 분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뮤신, 점액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 이런 뮤신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위가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 위산으로부터,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인 펩신으로부터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세포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 다 위액에 들어있는 위액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세포. 그럼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벌써 아까 앞에서 했었어요. 호르몬 할 때. 그럼 주세포, 위에 있는 주세포에서 누가 분비된다 그랬냐면 가스트린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가스트린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바로 위액 분비, 위운동, 요거 촉진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이건 벌써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가스트린이라는 애는 위액 성분이 아니라는 거. 얘는 위액 성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르몬은 절대 소화관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화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소화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소화관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위액 성분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위액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위액 성분이에요. 자, 이 밑에 있는 가스트린은 절대 위액에 존재할 수 없어요. 소화관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제일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파트. 자, 그래서 위선과 위액 성분은요, 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되게 여기서 다양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뭐 쉽게는 이런 거죠. 펩신오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염산이 분비되는 장소는, 위산이 분비되는 장소는, 위산은 어디서 분비돼요? 벽세포.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성분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누구예요? 펩신오겐.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나왔어요.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딱 하나, 누구밖에 없어요? 펩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펩신오겐이 나중에 누구로 활성화돼요? 펩신으로 활성화되면 단백질을 소화시키죠. 자,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 그럼 딱 하나, 누구밖에 없다? 펩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어요. 다음 중 위장액 성분, 위액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위액 성분! 여기 내에서 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위액 성분이 되는 겁니다. 염산, 내재인자, 펩신오겐, 펩신 이런 애들이 다 위액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액 성분인 거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다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위선과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뭐예요? 역할, 기능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액이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위액 분비와 관련된 거. 자,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볼 거예요. 위액 분비. 자, 위액이 분비되는 건 뇌상, 위상, 장상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냄새를 맡았어요. 그럼 여러분 음식 냄새 이렇게 맡으면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입에서 침이 고일 때 위액도 분비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눈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냄새를 맡거나 입에 이렇게 있을 때 위액이 벌써 분비돼서 준비를 끝내놓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뇌가 작용해서 신경이 작용해서 위액이 분비되는 걸 뇌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잖아요. 음식물이 위에 들어올 때도 위액이 분비가 돼요. 그걸 가지고는 위상.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소장에 도달했을 때도요 위액이 분비돼요. 그걸 장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장상보다는 위상, 위상보다는 뇌상일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먹기 전에 준비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상의 형태로 제일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 장상의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액 분비와 관련된 분비 조절. 위액 분비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위액 분비를 조절하는 건 촉진하는 애가 있고 억제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지자면은 이거는 하나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누가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지 구분하는 정도로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여러분 촉진하는 신경하면 당연히 누구일까요? 부교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교감 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경에서는요, 신경 말단에서는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건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 내지는 아세틸콜린이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있어요? 호르몬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었죠. 걔가 바로 누구였어요? 그렇죠. 가스트린. 알고 있는 가스트린.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촉진하는 거에는요, 히스타민. 히스타민. 히스타민도 위액 분비를 촉진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 외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카페인 이런 애들이 또 위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속에 우리가 커피 마시면 속 쓰리잖아요. 위액 분비가 과다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위궤양 환자에게 절대 빈속에 우유를 먹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 우유가 흰색이다 보니까 왠지 위를 코팅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그 우유에는 누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슘. 그렇죠?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칼슘이 위를 자극해서 위액 분비를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위궤양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칼슘, 카페인도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추가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반대로 억제하는 건 뭐였을까요? 교감신경. 그쵸? 하나가 촉진이면 하나는 반대로 억제죠. 교감은 억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촉진하는 애, 억제하는 애 구분하는 정도 요거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선과 위액 분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 운동하고 위 배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